중동이 이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러브콜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중동은 특유의 안보 환경 탓에 외산 무기를 극비리에 도입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거나 철통 보안 속에서 철저한 기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중동의 오랜 관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수출 목록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무기체계부터 도대체 왜 중동이 K방산을 선호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구경 로켓 수십 발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더불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무장단체인데요. 그 기원은 시아파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이드파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란을 대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를 따르는 반군 후티와 그들이 축출한 하디 정부, 이 하디 정부를 지원하는 아랍연합군 그리고 남예멘 분리주의자들이 3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중동판 삼국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예멘 내전은 중동의 복잡한 지형도를 상징하는 참사입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아랍연합군의 중심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내전의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간의 역사는 훨씬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아파와 순위파는 이슬람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립의 역사는 자그마치 1400여 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와 갈등의 골만큼이나 해법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서 이슬람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어찌되었든 예멘 내전이 오늘날 중동을 둘러 나누는 가장 큰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자 국제전이라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디의 후티 반군 폭격 역시 이러한 배경을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우디의 폭격이 후티 반군을 향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미 반아비즘, 반유대주의, 반서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닌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동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폭격은 분쟁 조장을 막기 위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주인공이 K239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로 밝혀지면서 데뷔전을 치른 천무의 성능에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밀리에 도입된 한국산 천무 이외에 브라질의 에스트로스트와 미국산 M270 MLRS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체계로 천무가 거론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다의 위치 때문이죠. 후티 반군의 발생지이자 그들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다는 예멘 북부의 최전선 거점 도시로 꼽히지만 위치적으로 사우디 국경과의 거리가 제법 멉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략 포천 정도의 거리인 셈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가 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자주포에 비해 훨씬 긴 사거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이 반격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월등한 화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천무는 이러한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했고 후티 반군은 반격은 물론 대응 사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포병 무기로는 사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데다 천무의 화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천무의 화력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동 시장에 착실히 쌓아온 성과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무기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불과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한국 무기 도입량은 지난 10년 새 7배나 늘어났고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6억 5,978달러, 하나 약 7,741억 원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동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산업 수출 규모가 근 10년 새 67%가량 감소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무기거래 조약 가입국으로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중동에 부국들이 대한민국 무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와 사우디가 각각 1,755억 원, 1,269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UAE는 지난 2022년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천궁투를 구입해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약 2조 원대 규모의 천무 수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도 모자라 최근엔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예 K방산의 고정고객이라고 불러야 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선호도는 이미 도입된 무기 체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FA-50과 K2 옥표 그리고 K9 자주곡사포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주 협상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24대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는 한국과 최대 100대의 FA-50 추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모로코가 K2 옥표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역시 노후한 소련제 전차 대체를 위해 K2 옥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산체계 도입이 최초 계획부터 수출 계약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와의 정식 계약 소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한 국산 헬기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됩니다. 최근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LAH 소형 무장 헬기가 실물 전시에 이어 고난도 기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방산업체만 약 1,400여 개가 되는 데다 다수의 업체가 눈도장을 찍어 수출 소식을 기다리게 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한국 기동 헬기 수리온을 향한 UAE의 특별한 관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UAE와의 수리온 수출 계약은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연말 계약 발표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보병용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자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은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곧잘 제블린과 비교되곤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한국의 이름값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된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군과 사우디군의 장비를 노획한 후티 반군이 모두 현궁 인증샷을 남기면서 국제방산 시장에 커다란 이슈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노후 대전차 무기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현궁은 미국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발사 후만 가기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 즉 미사일 발사 직후 사수가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동 시선 유도와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던 이전 세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능으로 사수의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중량이 가벼워 보병이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사용성이나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현궁의 전투 중량이 20kg 남짓인 반면 제블린은 발사대와 미사일만 22.3kg, 여기에 분리형 CLU 조준기까지 더하면 28.7kg에 육박합니다. 더군다나 현궁은 표준 조준에 필요한 적외선 CCD 사용에 냉각 과정이 필요한 제블린과 달리 조준 및 발사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주야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즉각 사격이 가능한데요.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모두 탑재한 덕분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이 CCD 냉각 과정만 30초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초는 사수가 적전차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현궁은 가격이 대당 3억 원에 달하는 제블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경쟁력이 높은데요. 하다못해 관통 능력이나 유효사거리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나 제블린을 앞선다고 분석되는데 현궁의 관통력은 약 900mm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3.5세대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2.5km로 비교적 작은 크기임에도 제블린과 마찬가지라 장거리 공격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환경의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3.5세대에서 4세대급의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산 무기의 전과를 비밀에 붙이는 사우디군에서 인증사진이 공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이 같은 중동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선호 현상과 더불어 신냉전이 불러온 약 30년 만의 방사노환기까지 K방산은 현재 큰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막대한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K2 흑표 사막형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막 기후의 특성을 고려 개량된 K2 흑표는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배기구 성능을 높였고 캐터필러 위에 고무덮개를 씌워 모래먼지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종석에는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운용 환경을 고려한 개량만큼이나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책도 중동 국가들의 선택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기조이면서도 나토 표준을 따르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도 한국 무기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동과 미국의 껄끄러운 관계와 러시아 무기의 엑소더스 현상도 K방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중동은 이란으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반미 기조의 국가들과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등의 친미 국가로 양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미로 분류되는 국가 중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던 언론인 카시구지 암살의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한 이후로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까지 복잡한 중동의 사정은 번역 국가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엮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군사강국 러시아의 실체는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기피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한 방위 공백을 메우는데 K방산보다 나은 무기 체계는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동을 방산블루 오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는 우리 방위 산업의 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